안녕하세요.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여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물론 그 시절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일은 없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말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이었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이었고, 그냥 나도 사람이고 싶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부엌 아궁이 연기처럼 잠깐 피어올랐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 연기의 운명이었다. 연기는 순이의 오랜 친구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순이. 아니, 정확히는 집에서 순이라고 불렸고 동네에서는 박신의 셋째 딸로 불렸으며 학교 선생님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불릴 기회가 없었다. 이름이 3개나 되는데 정작 자기 이름으로 불린 기억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그 여자는 살면서 가끔 생각했다. 그 이름 3개 중 어느 것도 순이 스스로 고른 것이 없었다.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시집가서 남편 성을 따른 이름, 아이 낳고 누구 엄마가 된 이름. 이름이 바뀌는 동안 순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1940년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박씨 집안에는 아이가 많았다. 아들 2, 딸 3.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알았지만 그럼에도 아들 2은 학교에 다녔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지만 학교에 갔다. 둘째 아들은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았지만 학교에 갔다. 선생님한테 자도 학교에 갔고 시험을 망쳐도 학교에 갔으며 갈 이유를 굳이 대지 않아도 당연하게 학교에 갔다. 반면 셋째 딸 순이는 마을 서당 훈장님이 지나가다 보고 이 아이 참 똑똑하구나 하고 혀를 찰 만큼 영리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다. 딸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유도 참 간단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가 한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순이는 어릴 때부터 오빠들의 교과서를 몰래 읽었다. 오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책가방을 낚아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오빠들이 야, 이리 내놔 하며 쫓아왔고 순이는 나 요것만 보고 하며 문을 등으로 막았다. 때로는 오빠들이 힘으로 밀고 들어와 책을 빼앗아갔고 그러면 순이는 뒤를 쫓으며 나 그 문제 아직 다 못 풀었어 하고 소리쳤다. 오빠들은 네가 왜 풀어? 했고 순이는 그냥 풀고 싶어서 했다. 그게 싸움의 시작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전쟁이었다. 그렇게 읽은 책이 오빠들보다 많았고 그렇게 쌓인 지식이 오빠들보다 깊었다. 문제는 그 지식을 쓸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순이를 부뚜막 앞에 앉혔다. 불 때는 법, 된장 담그는 법, 김치 버무리는 법, 빨래 삶는 법, 간장 담그는 법, 제사 음식 차리는 법. 순이의 손은 점점 빨개졌고 순이의 눈은 점점 부엌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하늘 어딘가에 학교가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그런 순이를 보고 딴 데 정신 팔리면 국 넘친다고 했다. 순이는 국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마음만큼은 계속 창문 너머에 두었다. 16살 되던 해봄 순이는 마을 학교 앞을 지나가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 중에 또래 여자아이들도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고무신을 신고 고무줄놀이를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다가 다리가 무거워졌다. 결국 몸을 돌려 집으로 걸어왔다. 그날 저녁 부뚜막 앞에서 순이는 혼자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기 때문에 우는 것처럼 소리 없이 울었다. 연기는 늘 핑계가 되어줬다. 눈이 빨개도 연기 때문이라고 하면 됐으니까. 그 시절 순이가 가장 좋아한 계절은 여름이었다. 아이들이 냇가에 나가 놀면 잠깐이나마 부엌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이는 그 시간에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저 구름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 생각했다. 멀리, 아주 멀리. 순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구름이 부러웠다. 아무도 붙잡지 않으니까. 장날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한 달에 2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광주리의 텃밭에서 딴 채소를 담아들고 십리길을 걸었다. 그 시절 장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날이 아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날이었고 잠깐이나마 집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순이는 채소를 팔면서 옆자리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더라. 어느 집 아들이 대학을 갔다더라. 면장이 바뀌었다더라.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순이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했다. 십리길을 걸어 닿는 장터가 순이의 세상이었고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순이의 창문이었다. 하루는 장터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누군가 헌책으로 내다 판 것이었다. 순이는 그 책을 들어 값을 물어봤다. 채소 판 돈에서 얼마를 내고 그 책을 샀다. 집에 돌아와 꺼내보니 역사책이었다. 순이는 그날 밤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나서 호롱불 아래 그 책을 읽었다.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순이는 처음으로 역사 속 여자들의 이름을 알았다. 신사임당, 황진이, 논계. 이름이 남겨진 여자들이 있었다.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살다 간 여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순이는 그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넘겼다. 자기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은 계속 책장을 넘겼다. 19살에는 혼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 시절 19이면 이미 늦었다는 소리가 나오던 때였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집에 오면 어머니는 순이를 단장시켜 내보냈고 순이는 눈을 내리깔고 앉아 있어야 했다. 얌전하게 조용하게 시키는 대로. 그런데 한 번은 그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이색시 하는 일이 뭐요? 하고 물었다. 어머니가 집안일이요 하려는 찰나에 순이가 불쑥 말했다. 공부요. 방안이 잠깐 얼어붙었다. 아주머니가 공부? 어디서요? 하고 되물었다. 순이가 대답했다. 혼자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단단히 혼났지만 그 말을 한 것을 순이는 후회하지 않았다. 혼례는 20살에 치렀다. 신랑은 옆마을 최씨집 셋째 아들이었다. 처음 보는 날 순이가 신랑의 얼굴을 보니 관상이 나쁜 건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멀뚱한 인상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도 그날 처음으로 순이 얼굴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멀뚱하게 첫날을 보냈다. 어쩌면 그 멀뚱한 첫날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기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는 멀뚱하게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순이는 시어머니의 부엌을 물려받았다. 정확히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인계를 받은 것인데 시어머니가 이제부터 네가 해라 하고 앞치마를 건네던 날의 표정이 어딘지 홀가분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표정. 순이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나는 친정 부엌에서 여기 부엌으로 이사를 왔구나. 부엌이 바뀌었을 뿐 내 자리는 같구나. 그 생각이 씁쓸했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첫째 아이는 결혼 이듬해에 태어났다. 딸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굳었다. 순이는 모른 척했다. 이 아이가 딸인 것이 순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순이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세상 누구나 알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이 얼굴을 잘 보러 오지 않았다. 순이는 혼자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딸인 게 뭐가 나빠. 이 아이는 이 아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딸의 손가락을 세어봤다. 10개 다 있었다. 다행이었다. 둘째도 딸이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다. 세상에 내가 아이를 골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젖을 물리며 혼자 사겼다. 그때 순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아이를 낳는 기계로 여겨지는구나. 그 생각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었다. 셋째가 드디어 아들이었다. 집안이 들썩였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2솥이나 끓였다. 남편이 이웃에 술을 한 잔씩 돌렸다. 순이는 그 미역국을 받아 먹으며 생각했다. 딸 둘도 똑같이 낳았는데 그때 미역국이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 입맛이 참 이상하다. 아니면 그때는 국이 짜지 않았나. 순이는 혼자서 피식 웃었다. 아이는 결국 5이 되었다. 딸 3, 아들 2. 순이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점심을 만들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그러면 밤 11시가 되었다. 그 사이에 순이만의 시간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화장실에 가는 5분이 순이만의 시간이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이 엄마 하고 문을 두드렸다. 화장실에서도 엄마인 것이 그 여자의 삶이었다.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하루는 큰딸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100점이었다. 순이가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려는데 시험지를 보니 문제가 틀린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잘못 채점한 것이었다. 순이가 그 자리에서 틀린 문제를 찾아내 딸에게 설명해줬다. 딸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엄마 어떻게 알아? 순이가 말했다. 엄마도 배웠어. 딸이 또 물었다. 어디서? 순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냥. 그 한마디 안에 오빠들 몰래 훔쳐 읽은 교과서들이 들어있었고 붓두막 앞에서 혼자 울던 16살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딸은 몰랐다. 아직 어렸으니까. 나중에 다 크면 알게 되겠지 하고 순이는 생각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남편이었다. 밥은 차려져 있어야 하고 집은 청소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은 씻겨져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한 번은 순이가 몸살이 나서 이틀을 알아누웠다. 남편은 그때서야 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처음으로 고민하는 얼굴을 했다. 순이는 열이 있는 상태로 일어나 붓두막에 불을 지폈다. 남편이 아이고 아파도 일어나네 했는데 그 말이 칭찬인지 미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순이는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언어였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하는데 30년쯤 걸렸지만 결국은 이해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면 대단한 일이었다. 그래도 웃긴 순간들이 있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 직업은 없어요라고 장문을 써왔다. 순이가 그걸 읽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다 막내를 불러앉히고 말했다. 야, 엄마가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직업이 너무 많은 거야. 요리사, 청소부, 빨래꾼, 선생님, 간호사, 농부, 회계사. 이거 다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 막내가 그러면 다음엔 뭐라고 쓰냐고 물었다. 순이가 말했다. 슈퍼우먼이라고 써. 막내는 정말로 그렇게 썼고 선생님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줬다. 그 장문지가 얼마나 오래 집에 남아 있었는지 순이는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보았다. 순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딸들에게는 무조건 공부를 시켰다. 형편이 어려워도 딸들 학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다. 시어머니가 딸은 어차피 시집 보낼 건데 왜 학교를 보내냐고 하면 순이는 그냥 그러게요. 하고 대답하면서 딸들 책가방에 새 공책을 챙겨 넣었다. 말은 그래도 행동은 달랐다. 그것이 순이의 방식이었다.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해내는 방식. 그 시대 많은 여자들이 배운 생존의 기술이었다. 큰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날 순이는 입학식장 뒤편에 서서 딸의 교복 차림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았다.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왜 우냐고 물었다. 순이가 말했다. 기뻐서요. 그건 반만 사실이었다. 나머지 반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 교복을 입지 못했던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울어도 이제는 연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눈물은 났다. 동네에 갑자기 TV가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다. 옆집 아저씨가 도시에서 일하다 사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저녁마다 거기 모여 TV를 보았다. 순이도 처음으로 TV를 보게 되었는데 마침 하는 것이 드라마였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남편에게 대들며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자 왜 저래 무섭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생각했다. 맞는 말이네. 그 이후로 순이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대사를 중얼거렸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서. 그게 그 여자의 작은 반란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반란.
순이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옆집 분이 아주머니였다. 분이 아주머니도 비슷한 처지였다. 딸만 내신 집에서 아들 낳으라는 압박을 받으며 살았는데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무슨 반찬을 했는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순이에게는 쉬는 시간이었다. 담장 너머로 웃다 보면 조금 살 것 같아졌다. 한 번은 분이 아주머니가 감기가 심하게 들었다. 순이는 그날 미음을 쏘서 담장 너머로 건네줬다.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했더니 순이가 말했다. 나중에 내가 아프면 아주머니가 해줘요.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 분이 아주머니는 몇 해 뒤 먼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날 순이는 담장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세월은 순이의 손을 많이 바꿔놓았다. 20살의 살결이 고왔던 손은 40이 되어서는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혔다. 50이 되어서는 손마디가 굵어졌고 60이 되어서는 손이 항상 무언가를 쥐고 있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 부엌칼을 쥔 모양, 빨래를 비트는 모양, 아이를 아는 모양.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손만 봐도 그 여자의 일생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이는 가끔 자기 손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 손이 참 많이도 일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다. 손이 기억했다.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집을 떠났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몇 해 후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으로 순이는 혼자가 되었다. 새벽 4시에 깰 필요가 없었다. 밥을 여러 사람 분량으로 지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새벽 4시면 저절로 깨졌다. 5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 몸이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다. 습관이란 것이 그렇게도 무서웠다. 남편이 세상을 뜨던 날 순이는 이상하게 별로 울지 않았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울음보다 멍함이 먼저 왔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혼자 새벽에 앉아 눈물이 났다. 처음 몇 달은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어색한 것이었다. 순이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매화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또 지고 단풍이 들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는 몰랐다. 아이들 챙기느라 밥 짓느라 그 꽃들이 피는 것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큰딸이 책 한 권을 들고 왔다. 엄마 심심하면 이거 읽어봐. 소설책이었다. 순이는 그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것이었다. 슬픈 내용도 아닌데 그냥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 눈물이 났다. 나중에 큰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이유를 물었다. 순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책이 너무 좋아서. 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순이는 알았다. 오빠들 교과서를 몰래 읽던 그 작은 소녀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드디어 마음 놓고 책을 읽게 된 것이었다. 그 책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좋은 것이었다. 죄책감 없이 눈치 없이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에 혼자 책을 읽는 그 시간이. 그 이후로 순이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큰딸에게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처음 도서관에 간 날 순이는 책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한동안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서가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다. 순이가 말했다. 그냥 다 보고 싶어서요. 사서가 웃으며 자유롭게 둘러보시라 했고 순이는 그날 3시간을 거기서 보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70평생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이 없었다. 서가를 떠나기 전 순이는 손으로 책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인사처럼. 그날 이후로도 순이는 틈틈이 도서관을 찾았다. 다리가 점점 불편해져도 큰딸이 데려다 줬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이 그 여자가 노년에 배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다. 70이 넘어서도 순이의 눈은 여전히 빛났다. 손주들이 숙제를 들고 오면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수학도 국어도. 손주들이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순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여전히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마디가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은 뿌듯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자격증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스스로도 대견했다. 그 여자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실제로 바꿔놓은 것도 있었다. 딸 셋이 모두 대학을 나왔다. 큰딸은 선생님이 되었다.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되었다. 셋째 딸은 회사에 다니며 팀장이 되었다. 그 여자가 학교에 가지 못한 대신 딸들이 학교에 갔다. 그 여자가 책을 마음껏 읽지 못한 대신 딸들이 책을 읽었다. 그 여자가 꾸지 못한 꿈을 딸들이 꾸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꼭 자기 자신이 직접 바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 여자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마 알았을 것이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순이는 84살에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았다. 큰딸이 손을 잡고 있었다. 큰딸이 손을 잡아들였다. 평생 그 많은 일을 했던 손이 그날은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그날은 아이처럼 작아 보였다. 순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었는데 큰딸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말씀하셨대. 나 참 재미있게 살았다고. 재미있게. 그 여자의 인생이 재미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다. 힘들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억울했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럼에도 살아냈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그 살아낸 시간들이 딸들로 손주들로 또 그 손주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어쩌면 그것이 재미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자기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결국 그 꿈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조금씩 바뀌었다. 딸들의 삶이 달라졌으니까. 그 여자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그 말을 하고 나서 피식 웃었을 것이다. 그 여자의 웃음이 그런 웃음이었으니까. 조금 씁쓸하고 조금 따뜻한 웃음.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순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보다 먼저 오빠들 교과서를 몰래 훔쳐 읽던 그 총명하고 작은 소녀였다. 그 소녀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데 84해가 걸렸고 그 84해가 지금 이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한 그 여자도 살아있다. 이 이야기는 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순이들의 이야기다.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채 살다간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조금씩 바꿔놓은 여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재밌고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